경술국치는 1910년 8월 29일 일본 제국이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여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사건. 이는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상실한 비극적 날로 한국 역사에서 큰 치욕으로 기억되고 있다. 일본은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하면서 한반도 지배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일본은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 대한제국이 외교권을 박탈 통감부를 설치했다. 초대 통감으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되어 실질적인 지배가 시작되었다.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킨 뒤 정미 7조약으로 내정권을 강탈. 이후 일본은 군대를 해산하고 대한제국의 군사적 저항 가능성을 제거했다. 경술국치의 전개. 1910년 8월 22일 일본은 총리 대신 이완용과 일본 총리 대신 데라우치 카사타케 간의 한일 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조약은 고종과 순종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1910년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었다. 대한제국은 소멸하고 쿠코는 일본의 식민지 조선으로 변경되었다. 대한제국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분야가 일본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한국인의 언어, 역사, 전통문화가 억압되고 일본어와 일본식 생활 방식이 강제되었다. 쿠권을 되찾기 위해 의병운동, 독립운동이 활발해졌다. 해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가 형성되었고 1919년 3.1 운동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며 경제적 착취, 많은 한국인이 강제징용, 징병, 위안부 등의 형태로 고통. 경술국치의 역사적 의미. 경술국치는 한국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주권과 독립을 지키지 못한 아픔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는 한국 민족의 저항의식과 독립운동의 출발점이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경술국치의 교훈을 되새기며 주권의 중요성과 역사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을사오적은 1905년 을사늑약을 사조약 체결에 깊이 관여한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 5명이다.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사실상 보호국으로 삼기 위해 강압적으로 맺은 을사늑약에 찬성한 인물들. 을사오적의 구성 이완용, 학부 대신 교육부 장광격, 을사늑약 체결의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로 을사오적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후 친일 활동을 지속하며 일제의 중추원 고문과 조선귀족 자기를 받았다. 이근택 농산공부 대신 농림부 장광격, 조약 체결 당시 적극적으로 찬성한 관료. 을사늑약 체결 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협조했다. 박재순 외부 대신 외교부 장광격, 외교 책임자로서 을사늑약의 체결 과정에서 일본의 압박에 굴복해 조약 체결에 찬성했다. 권중현 내부 대신 행정부 장광격, 조약 찬성으로 일관하며 일본의 신임을 얻어 이후 친일파로 활동했다. 송병준 국내부 특징관 조선 왕조 내에서 친일 세력을 대표하며 을사늑약 체결을 지원. 조선 귀족으로 자기를 받았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이후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했다. 조약 체결 당시 고종 황제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일본은 무력과 외교적 압박으로 황제와 대신들을 협박했다. 그 결과 이들 5명이 조약에 찬성해 체결이 이루어졌다. 을사오적은 당시 민중들과 지식인들로부터 매국노로 불리며 극심한 비난을 받았다. 이들의 이름은 역사 교과서와 독립운동사에서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다. 을사오적을 처벌하기 위해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이 이들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고 특히 전명훈과 장인환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외교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 시도한 것도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의 일환이었다. 을사오적의 배신 행위는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들의 후손 중 일부는 여전히 친일 행적과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매국노와 관련된 역사적 책임을 묻는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한국 역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침탈의 상징적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통감부는 1905년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에 따라 설치된 일본의 대한제국 외교 및 내정 통제 기관으로 사실상 한일 합방 1910년 이전 한국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가 본격화되는 시작점이었다. 을사늑약 체결 1905년 11월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식민 지배의 기틀을 마련. 한국 내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기구로 통감부가 설치됨. 초대 통감으로
일본의 초대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가 임명됨. 외교권 장악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완전히 빼앗고 일본 정부가 대신 처리. 내정 통제 행정, 재정, 군사 등 대한제국의 주요 정책에 개입. 일본의 식민 지배를 위한 기반 조성. 국권 침탈 가속화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민족 자주운동 탄압. 한국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기 위해 철도, 토지 등을 장악. 한일 병합의 준비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병합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의 독립저항 운동을 억압. 을사능약 이후 전국적으로 일어난 의병봉기를 강압적으로 진압. 문화 및 교육 통제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본식 교육제도를 도입. 언론 및 출판 자유를 제한. 1910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통감부는 폐지되었다. 그 대신 조선총독부가 설립되어 일본의 식민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통감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적인 기관으로 한국의 국권을 침탈하고 일제강점기에 길을 열었던 기구로 평가받았다. 정미칠조약 정미조약 한일신협약은 1907년 7월 24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행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일본의 압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을사능약 1905년 이후 대한제국의 실질적 주권이 더욱더 일본에 종속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1905년 을사능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상실하고 일본이 설치한 통감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고종 황제가 을사능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 1907년에 밀사를 파견하자 일본은 이를 구실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강제로 순종 황제를 즉위시켰다. 대한제국의 내정까지 장악해 실질적으로 완전한 식민 통치를 준비하려 했고 일본은 정미칠조약 체결을 통해 행정권과 군사권을 모두 가져가고자 했다. 일본이 추천한 일본인 관리를 대한제국의 주요 부서에 배치. 조약 이후 일본인 관리들이 대한제국의 각 부서를 실질적으로 지배.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됨. 일본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행정 전반을 감독 및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됨. 각 부서의 고문으로 파견된 일본 관리들은 사실상 대한제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짐. 정미칠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더 이상 독립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모든 행정권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식민지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 정미이병 발생. 조약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이를 거부한 군인들과 민중이 합세해 의병운동 정미이병을 전개했다.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일본군의 강력한 탄압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정미칠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행정과 군사권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이는 1910년 한일병합 조약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었다. 정미칠조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압적 침탈 과정 중 하나로 대한제국이 국가로서의 주권을 거의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계기였고 이 조약은 강제적이며 불법적으로 체결되었기에 오늘날까지도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병인양요는 1866년 고종 3년 프랑스 군대가 조선을 침략한 사건이다. 이는 천주교 박해, 사건인 병인 박해를 계기로 발생한 것으로 조선의 국권 수호와 외세 침략, 저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다. 1866년 조선의 흥선대원군은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천주교를 강력히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9명의 프랑스 선교사와 수천 명의 조선 천주교도가 처형되었고 이 사건이 프랑스의 군사적 개입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천주교 선교사 처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는 군사행동을 결정했다. 프랑스 극동 함대 사령관 로즈 제독 2군대를 이끌고 조선을 공격했다. 프랑스는 병력을 강화도에 상륙시켜 주요 요새를 점령했고 광성보와 같은 요새가 침공 대상이 되었으며 조선군은 저항에 나섰고 조선군은 양원수 장군의 지휘 아래 광성보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조선군의 강력한 반격으로 프랑스군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했다. 프랑스군은 퇴각하면서 강화도 외교장각에 보관된 조선의 귀중한 서적과 보물을 약탈했다. 대표적인 약탈품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외교장각 의궤 등이 있다. 프랑스군은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철수했고, 이는 조선군의 조직적 저항과 프랑스군의 보급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약탈된 의궤와 문화재는 프랑스로 반출되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었다. 일부 의궤는 2011년에 반환되었으나 완전한 반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미양요. 신미양요는 1871년 고종 8년 미국 군함이 조선을 공격한 사건으로 조선과 미국 간의 최초 무력 충돌이다. 이 사건은 제너럴 셔머노 사건과 조선의 쇄국 정책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제너럴 셔머노 사건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과 무역을 시도했으나 교섭이 결렬되었다. 선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 평양 주민과 관군이 배를 불태우고 선원들을 모두 처형했다. 미국은 이를 이유로 조선의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며 군사행동을 준비했다. 병인양요 이후 조선은 외세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국문을 더욱 강력히 폐쇄했고 외교적 협상보다는 무력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고수했다. 미국은 조선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에 대해 배상하지 않자 이를 명분으로 군사적 시위를 통해 교역을 강요하려 하였다. 미국 함대의 강화도 상륙 1871년 5월 미국 함대는 아시아 함대 사령관 로저스의 지휘 아래 5척의 함선과 123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강화도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외교적 교섭을 시도했으나 조선 측의 반응이 없자 공격을 감행했고 미국 함대는 강화도에 있는 주요 요새를 점령하려 했다. 조선군은 어제연 장군의 지휘 아래 광성보에서 격렬하게 저항하였고 이 전투에서 어제연 장군과 그의 병사들은 끝까지 항전하며 순국했으며 광성보는 결국 함락되었다. 미국은 요새 점령 이후 추가적인 교섭을 시도했으나 조선의 완강한 반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조선군과 민중의 결집된 저항으로 인해 미국은 더 이상의 진격 없이 퇴각했습니다. 조선은 외세의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하여 국권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병인양요에 이어 다시 한번 외세 침략을 성공적으로 저지한 사례로 평된다. 신미양요 이후 조선은 외교적으로 더욱 폐쇄적인 태도를 취하며 쇄국 정책을 강화하였고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개화가 늦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투 중 사용된 수자기는 미국에 약탈당했다가 2007년에 반환되었습니다.